살아가고 있는 여자입니다. 여러분, 혹시 몇 년 전에 인기리에 방송되었던 80년대를 다룬 드라마를 아시나요? 저는 당시에 그 드라마를 보지 않고 있었다가 어느 날 지인들과 만난 자리에서 그 드라마가 화두에 올라서 관심을 가지게 됐었어요. 요새 그 드라마가 엄청 재미있다고 해서 나도 보기 시작했거든? 근데 좀 황당하더라. 제목에 1988년도가 들어가 있으니까 배경이 그때일 것 같은데 드라마에 나오는 사는 모습들의 수준을 보면 내 생각에는 거의 1970년대 같아. 그게 무슨 80년대 후반이야? 안 그래? 자기들 생각은 어때? 그건 좀 그런 것 같네. 옛날에 동네에서 잘 사는 친구네가 있어서 종종 놀러 갔었는데 그 드라마에 나오는 것보다 훨씬 수준이 높았기는 했었어. 지인들이 떠드는 소리를 듣고 호기심이 생겨서 그 드라마를 제가 찾아봤었는데요. 지인들의 말과는 다르게 제 눈에는 그저 80년대 당시에 사는 모습 정도로만 보여서 기분이 참 묘했습니다. 같은 시대를 공유한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당시에 어떻게 살았는가에 따라 그 시대를 기억하는 방식이 전혀 달라진다는 것을 깨달은 순간이었죠. 휴대폰이니 컴퓨터이니 하는 것이 전 국민에게 보급되기 이전의 시대, 여러분은 그때를 어떻게 사셨나요? 그때 결혼을 하신 분들, 이미 자식이며 손자까지 다 보셨던 분들도 어쩌면 계시겠죠. 사회적으로도 무척 다사다난한 시대였다고 기록으로 남은 격동의 80년대. 저는 결혼을 하였습니다. 제 나이가 그때 20대 초반이었네요. 아주 어렸을 때를 제외하고는 뵌 적도 없었던, 그래서 기억에도 가물가물했던 먼 친척 어른께서 저에게 강력히 일찍 시집을 갈 것을 종용하셨었죠. 경은아, 너는 딱히 하는 것도 없지? 시집이나 얼른 가야지 않겠니? 딱히 하는 게 없다기보다는 그냥 일이나 다니고 있긴 한데요. 결혼은 아직 생각이 없어요. 그럼 그 생각이 언제 생기는데? 올해 안에 생기니 아니면 내년이면 생긴다니? 그, 글쎄요. 어떻게 될지 생각 자체를 안 해봤는데요. 그런데 저한테 난데없이 웬 시집가라는 소리를 하셔요? 난데없이가 아니야. 아, 너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살다가는 괜히 나이만 먹고 나서 꼭 너 같은 수준의 놈팡이하고 살림 차려서 있는 고생 없는 고생 다 하면서 사는 거야. 내가 너 자리 알아봐 줄 테니까 잔말 말고 시집이나 가라. 저 같은 수준의 남자는 놈팡이 정도로 설명이 되는 모양이었습니다. 얼떨떨 하더라고요. 제가 뭐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도 아니었고 입에 풀칠이나 얕게 하면서 살기에도 벅찼으니까요. 이런 20대 초반의 여자가 야가 보았자 얼마나 얕겠어요. 세상 물정 잘 모르고 순진에 빠졌었죠. 먼 친척 어른께서는 제가 당장 시집이나 가버려야 하는 이유를 아주 명확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아이, 너는 어디 뭐 내세울 게 없잖아. 사제 온전히 달린 몸뚱이 하나만 재산인데 그마저도 모가지 위에 달린 면상은 썩 그렇게 예쁘지는 않지. 그런 네가 가장 좋은 취급을 받으면서 시집을 갈 수 있는 때가 언제인 줄 아니? 그건 바로 하루라도 이럴 때야. 어린 게 장땡이라는 소리지. 너 있잖아. 당장 두 해만 더 나이를 먹어도 놈팡이들 아니면 아무도 너를 안 데리고 가려고 할걸? 그나마 제대로 된 네 입장에서는 과분하게 느껴질 놈한테 시집을 가려면 서둘러야 돼. 네가 지금 어리버리하게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라니까. 그때는 그 소리가 굉장히 장황하게 들렸고 대단한 설득으로만 여겨졌는데 나중에 되짚어보니까 한마디로 조금이라도 더 어린 나이라 앞세워서 시집을 가는 게 유리하다고 저한테 겨우 그 소리를 하신 것이었더라고요. 참나, 요즘의 젊은 아가씨들이 그런 소리를 들었다가는 난리가 날 겁니다.
하지만 당시에 저는 그게 아주 그럴싸한 발언으로 여겨졌고 저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이고 말았어요. 그것도 몹시 힘차게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남편하고 부부의 연을 맺게 된 전말이랍니다. 먼 친척 어른께서 제 시댁 집안을 원래 아시는 건 아니었고요. 건너 건너 인연을 통해서 어떻게 닿은 모양이었죠. 그런 식으로 중매가 잘 서던 동네였고 시절이었나 봐요. 저는 막상 저보다 나이가 한참 많은 늙은이가 결혼 상대로 등장하면 어쩌나 그게 걱정이 됐었습니다. 일찍 결혼하는 게 나을 것 같다며 설득에 넘어간 상태였지만 걱정이 시작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남편은 저보다 6살이 많았을 뿐이었어요. 적어도 30줄은 넘긴 남자가 내 앞에 나타날 줄 알았는데 이게 어찌 된 일이지? 혹시 어디 커다란 하자가 있는 남자인 걸까? 그래서 시골 총각도 아니면서 스스로의 힘으로는 여자를 못 만나고 있었던 걸까? 제가 그런 놀라움과 의구심을 속으로 품고 있던 동안에도 결혼 진행은 빠르게 이뤄졌습니다. 결혼 준비라고 할 것도 없었어요. 먼 친척 어른의 지적대로 제가 뭐 가진 게 있어야 말이죠. 가진 게 있고 능력이 되어야 이런저런 이야기가 오갈 텐데 그러지 못하니까 저는 달랑 몸만 가면 끝이었습니다. 아, 간신히 하나 장만해서 가져간 것은 있었네요. 이불이었죠. 제가 열심히 일을 해서 모은 돈을 탈탈 털어서 큰 마음 먹고 지은 이불이었습니다. 아유, 정말 별로네 별로야. 촌스럽고 하나도 안 따뜻할 것 같고 이런 걸 어떻게 그 돈을 주고 지어왔다고 하는지 의심이 드는구나. 생각하는 수준이 아주 덜 떨어졌나 보네. 우리 귀한 아들한테 고작 이따위 이불을 들이밀다니. 내가 우리 아들을 어떻게 키웠는데 정말 어처구니가 없어. 그러나 그걸 보시자마자 시어머니께서는 한숨과 함께 툴툴거리셨죠. 저는 민망해서 고개를 똑바로 들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앞으로 시어머니께 시달리고 사는 건가 싶어서 눈앞이 깜깜해지기도 하였습니다. 여자들이 결혼을 해서 이렇게 눈앞이 깜깜해지면 가장 먼저 누가 생각이 나겠어요? 어디 생각이 나겠어요? 당연히 열이면 열, 친정 엄마가 생각이 날 것이고 친정 집안이 그리워질 것입니다. 저라는 여자에게도 친정 엄마가 계셨습니다. 저 나름대로 당차고 굳센 성격이라고 여기고 있었건만 시어머니의 눈총 앞에서는 대번에 기가 죽어버렸고 괜스레 서러움이 밀려와서 결혼을 하고 난 직후에 혼자 아무도 몰래 눈물을 훔치고 있을 때면 친정 엄마가 떠올랐던 것 같아요. 서러울 때면 불러보는 그 이름, 두 글자가 바로 엄마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슬프고도 자명한 사실 한 가지는 친정 엄마에게 아픈 손가락이 있었다는 점이에요. 손가락은 깨물면 다 아프다고 하지만 덜 아픈 손가락이 있고 더 아픈 손가락이 있기 마련인 듯 싶었습니다. 덜 아픈 손가락이 저였고요. 더 아픈 손가락은 바로 제 동생이었습니다. 남동생이었죠. 남동생이 친정엄마의 아픈 손가락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은 저도 무던하게 인정하는 바예요. 왜냐하면 저희 남동생은 남들보다 조금은 평범하지 않게 꽤 독특하게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남동생이 태어났을 적에 친정 부모님을 포함해서 온 집안 식구들이 다 기뻐하면서 웃음꽃을 피웠던 것을 제가 똑똑하게 기억을 합니다. 내가 솔직히 머리가 쏙 좋은 편은 아니에요. 그래서 어릴 적 일들을 자세히 기억하지는 못하는데 그럼에도 집안에 드디어 딸년 말고 귀한 아들이 태어났다면서 모두가 기뻐했던 것, 제가 어린 남동생을 보면서 질투심을 자주 느꼈고 차별 대우 앞에서 서운함을 자주 느꼈던 것, 이런 것들은 아주 선명하게 기억이 납니다. 이대로 경은이 하나만 두고 살아가야 하나, 아들 하나도 못 가져보고 늙어 죽어야 하나. 머릿속에 착잡한 생각들이 참 많았는데 이제 그런 것들 싹 다 풀렸다. 이제는 원이 없어. 친정 아버지께서는 신이 난 얼굴로 떠드시며 술병 나발을 부셨고 심통이 난 얼굴로 입술을 삐죽거리고 있던 저에게 술안주를 가져오라며 심부름을 시키셨었죠. 제가 민기적거리자 술병으로 제 엉덩이를 확 때리셨었고요. 얼마나 아프고 놀랐는지 몰라요. 하지만 친정 아버지께서는 원체 이러신 분이었으니까 그러려니 했습니다.
남동생 앞에서는 전혀 다른 모습이 되신다는 걸 제가 곧 깨닫고 속에서 열불이 치솟기 전까지는 그러했다는 것이죠. 우리 아들, 우리 장군, 어쩜 이렇게 늠름하게도 생겼을까? 이 아버지를 닮아서 우리 아들이 벌써부터 늠름함을 뽐내는 것이려나? 저는 친정 아버지께서 싱글벙글 웃으시며 그런 말씀을 계속해서 하실 줄 아는 분이라는 것을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저에게는 걸핏하면 어이 딸년 이렇게 부르시곤 하셨던 분이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저희 남동생이 장군감은 아니었습니다. 좀 통통한 아이기는 했어요. 근데 늠름함과는 거리가 멀었거든요. 오히려 제 눈에는 뭐랄까? 좀 어리버리한 인상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감상을 입 밖으로 냈다가는 어린 남동생을 질투한 나머지 막말을 다 쏟아내는 못난 누나로 어른들의 눈에 비칠 것이었기에 입속으로만 삼키고 있었죠. 그런데 남동생이 3살 정도였던 때였을 거예요. 이웃에 사시던 동네 아주머니들께서 저희 집에 어느 날 모여 계셨는데 한 분이 남동생 쪽을 물끄러미 바라보시다가 이런 말씀을 뱉으셨어요. 애가 좀 느리네? 느리다니? 우리 아들이 어떤 게 느리다는 거야? 뭐가 느리다고 하는 거겠어? 애 발달이 느려 보인다는 거지. 대수롭지 않게 대꾸하셨던 친정엄마의 얼굴이 곧 딱딱하게 굳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 아주머니의 말씀은 도화선이 되었고 이제 다른 아주머니들께서도 너나 할 것 없이 저희 남동생 쪽을 보면서 한마디씩 던지고 계셨습니다. 공통적으로 저희 남동생이 느리다고 생각들 하고 계셨어요. 속상해 보이셨던 친정엄마께서는 그날 밤에 친정아버지를 향해 그 이야기를 전하셨죠. 그러자마자 친정아버지께서는 술병을 깨셨습니다. 오라질 옆편 애들이 뭔 남의 집 아이 사정에 그렇게들 관심이 많아. 우리 집이 딸년 하나만 달랑 데리고 이렇게 계속 사는 줄로만 알았는데 덜컥 늦게나마 아들을 낳아서 아주 든든한 집으로 거듭나니까 그게 꼴보기 싫었는가 보네. 다들 질투심이 왜 그렇게 심한 거야. 이래서 여자들은 안 돼. 당신 앞으로 그 옆편 애들하고 어울려 다니지 마. 알겠어? 같은 동네 엄마들인데 안 어울려 다니면 나보고 당최 어떻게 지내라는 거예요? 애들을 생각해서라도 그럴 수는 없죠. 아휴, 가만 보니까 그이들도 우리 아들이 괜스레 걱정스러워 보이니까 나한테 한마디씩 해주고 간 것 같아요. 나쁜 마음으로 그런 소리를 한 건 절대 아니었겠죠. 하여튼 간에 그런 개소리를 귀담아 들을 필요 없어. 신경 쓸 가치조차 없는 개소리니까 당신은 앞으로 그 옆편 애들한테 개소리 다시는 하지 말라 그러고 당신도 무시하는 태도로 밀고 나가. 친정아버지께서는 굉장히 화가 나 보이셨었죠. 흥분하신 그 모습을 보면서 저도 친정아버지께서 얼마나 아들의 존재를 귀하게 여기고 계시는가를 새삼 깨달았습니다. 아들을 봐서 집안의 대를 이어야 한다고, 그러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이었죠. 친정아버지께서 이 정도였는데 그 시절에 결혼하자마자 딸 하나만 달랑 낳고서 계속해서 임신 소식이 없었던 친정엄마께서는 어떠셨겠나요? 그야말로 눈칫밥을 먹는 것을 넘어선 살얼음 반인 생활이었죠. 인고의 시간이 흐르고 흘러서 태어난 아들, 그게 바로 저희 남동생이었으니 남다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친정 부모님께서 아무리 부인을 하셔본들 아들의 상태 또한 남다르다는 걸 영원히 인정 안 하실 수는 없었어요. 저희 남동생이 6살 정도가 되자 확연히 눈에 들어왔거든요. 자기 또래 친구들하고 성장세가 다르다는 게 보였습니다. 배움이 늦고 여러 가지로 반응이 둔하다는 것을 눈치를 못 차리는 쪽이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가난하고 무식하고 전부 다 제멋대로인 사람들만 가득했던 저의 친가였는데요. 저희 남동생이 조금 남다르게 태어난 아이라는 것을 알자 모두가 친정 엄마를 향해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가족에게서 점차 등을 돌렸습니다. 그 사람들 애초에 도움 하나도 안 되었고 저희 집에 쌀 한 톨을 준 적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럼에도 친정 아버지께서는 크게 상처를 받으셨고 좌절하셨죠. 힘들게 얻은 아들이 그런 상태라는 것도 받아들이기 어려운데
당신의 집안 가족들에게 외면까지 당하셨으니 친정 아버지 성격에 견디기 힘드셨던 것입니다. 이게 다 전부 당신 때문이야. 왜 아이를 이렇게 낳아놓은 거야? 좀 더 멀쩡한 아이를 낳을 수는 없었어? 어디 나라고 해서 내가 낳을 아이가 어떨지 알았겠나요? 나도 몰랐어요. 하지만 이렇게 태어난 걸 어떻게 해요? 우리 아들인 걸, 우리 자식인 걸 어떡하냐고요. 에라이 망할. 내가 이래서 진작에 아들을 낳아줄 첩을 들이는 게 낫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 그걸 따랐어야 했는데 3년 전에는 정말 그럴 뻔도 했었는데 무산이 되는 바람에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난 거야. 내가 선택을 잘못했어. 첩이요? 당신 어떻게 그런 소리를 입에 올려요? 어떻게 내 앞에서 그런 소리를 아무렇지도 않게 할 수가 있어요? 당신이 그러고도 내 남편이고 애들 아버지예요? 나 이제 당신 남편, 애들 아버지 이런 거 다 안 하고 싶다. 괜히 하면서 살아왔나 싶다. 전부 다 부질없어. 이 꼬라지나 보자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게 아닌데. 그게 무슨 소리예요? 안 하고 싶다뇨. 그럼 이제 어쩔 건데요? 어쩌고 싶어서 지금 나한테 이러는 건데요? 친정 엄마께서 울며 당신의 가슴을 치셨고 저는 남동생에게 쉿 하는 손가락을 만들어준 뒤 숨을 죽인 채로 계속 엿듣고 있었습니다. 친정 아버지께서 이후로 오래도록 듣는 것만으로도 고역인 쌍욕을 계속 내뱉으셨죠. 아주 고통스러운 순간이 흘러갔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친정 아버지께서는 집을 나가셨습니다. 제가 중학교 3학년 때의 일이었죠. 온 동네에 소문이 다 났어요. 소문이라는 거 발이라도 달렸는지 아니면 날개라도 날린 것인지 순식간에 퍼지더군요. 동네 아주머니들께서 저희 친정엄마를 향해 어떡하냐 하면서 안쓰럽다는 듯 눈썹들을 죄다 찡그리고 축 내리고 계셨으나 그것을 정말 안쓰러운 감정이라고만 해석하기에는 저희 집 사정이 좋지 못하였습니다. 친정엄마께서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당신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는 것만 같은 착각과 망상에 시달리셨어요. 내가 모자란 아이를 낳았다고. 그래서 다들 나를 욕하는 거야. 나를 손가락질하는 거야. 남편이 떠날 만해서 떠난다고 다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틀림없어. 속으로 다들 나를 비웃고 조롱하고 욕하고 그러고들 있겠지. 저는 친정엄마께서 그렇게 중얼거리실 때마다 제 귀를 틀어 막았습니다. 좁은 집구석이라 방음이 안 되는 것도 정말 미칠 만큼 짜증스러웠죠. 분위기 파악도 못하고 마냥 해맑아서 손장난이나 치고 자빠진 남동생의 모습을 보는 것도 얄미웠습니다. 그때 몇 번이고 생각했었어요. 애만 안 태어났어도, 얘만 없었어도 아버지가 집을 나가시지는 않았을 텐데, 엄마가 매일매일 울지 않으셨을 텐데, 얘만 없었으면 우리 가족은 다 행복했을 거야. 남동생이 미웠습니다. 저는 원망의 화살을 돌릴 곳이 필요한 아직 미성숙한 나이였어요. 그때부터 남동생을 등지고 지냈죠. 저는 사춘기를 지나고 있었고 친정엄마의 괴로운 감정들을 받아줄 수가 없었습니다. 당장 저부터가 힘들었으니까요. 어느 날 친정엄마의 하소연을 듣고 있던 제가 폭발하고 말았죠. 엄마, 제발 그 힘들다는 소리, 어쩌면 좋으냐는 소리, 앞으로 네가 동생을 책임져야 한다는 걸 잊지 말라는 소리, 그 소리들 좀 그만하세요. 지겨워 죽겠으니까. 지겨워? 이게 어떻게 지겨워? 어째서 지겨워? 너는 네 엄마가 네 하나뿐인 동생이 지겨워 죽겠니? 네, 지겨워서 죽을 것만 같아요. 엄마, 저도 힘들어요. 왜 엄마만 힘들다고 생각하세요? 친구들은 죄다 고등학교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저는 그 사이에 끼지도 못해요. 고작 고등학교라는 꿈을 꾸는 것도 저는 어려우니까요. 왜 저를 이렇게 만드셨어요? 엄마는 힘들다고 말은 하시지만 어쨌든 엄마가 선택해서 아버지하고 결혼을 하신 거였고 엄마가 저를 낳으신 거잖아요. 근데 저는 제가 선택해서 엄마 밑에서 태어난 거 아니거든요. 이렇게 보면 엄마보다 제가 100배, 1000배로 더 힘든 거 아닌가요?
저는 억울하기까지 하니까요. 왜 저를 이런 환경에서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왜 저는 친구들처럼 당연한 일상도 누릴 수가 없어요? 너, 경은이 너, 말이면 다인 줄 알아? 뱉는다고 해서 다 말인 건 아니야. 그래요? 그렇게 신중하신 분이 왜 맨날 저한테 쓸데없는 하소연을 하고 또 하고 그러시는 건데요? 차라리 저도 경석이 쟤처럼 태어났으면 좋을 뻔했어요. 그랬으면 엄마의 지긋지긋한 하소연을 안 들어드려도 됐을 텐데요. 아무 걱정 없이 저렇게 바보 같은 웃음만 헬렐레 지으면서 지낼 수 있었을 텐데요. 챙김만 받으면서 그렇게 살 수 있었을 텐데 저를 저렇게 모자란 아이로 낳아주시지 그랬어요? 감정에 휩쓸려간 제가 악에 받쳐 소리를 질렀고 말을 마친 그 순간 친정 엄마로부터 따기 세례를 맞았습니다. 맞은 뺨이 불에 탄 듯 아파왔고 귀도 멍멍하였어요. 그런데 그때 제 눈에 들어온 친정 엄마의 양보를 타고 천천히 흐르는 눈물 줄기가 저를 멈칫하게 만들었습니다. 맞아서 후끈거리는 빨개진 제 얼굴보다 친정 엄마의 눈물 젖은 얼굴이 더욱 아파 보였습니다. 경석이는 앞으로 내가 전적으로 책임지면서 살 거야. 네가 네 동생 때문에 발목 잡혀서 고생하고 힘들 일 없을 테니까 너는 그저 네 앞가림이나 잘하고 살아. 네 인생 알아서 챙겨가지고 그렇게 잘 살아. 친정 엄마께서 힘없이 말씀을 하셨고 저는 그 앞에서 고개를 푹 떨구었습니다. 불효를 저질렀다고 친정 엄마의 가슴에 대못을 박아버렸다고 그런 후회와 자책이 밀려들었으나 한편으로는 골칫덩이인 남동생에게서 앞으로 저는 떳떳하게 해방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행이라는 마음도 조금은 들었습니다. 복잡하고 미묘한 감정이었어요. 이건 제가 비난을 받는 걸 피하기 위하는 목적으로만 변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가 있는 가족을 둔 사람이라면 어쩔 수 없이 한 번쯤은 하고 말게 되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장애가 있는 자식을 두고서 친정 엄마께서 무슨 돈 되는 일을 잘 다니실 수가 있었겠어요. 외가는 멀었고 도움을 청할 외가 식구들도 솔직히 마땅하지 않았습니다. 이러니까 제가 고등학교를 갈 상황이 못 되었죠. 집에서는 제가 땡전 한 푼을 받을 수가 없었으니까요. 친구들이 고등학교를 가서 공부를 하고 대학의 꿈을 그릴 때 저는 일을 다녀서 돈을 벌었습니다. 어리다고 여자라고 만만하게 보는 곳들이 정말 많았고 노동에 비해 짜디짠 보수를 받으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친정 엄마와 그냥저냥 잘 지내게 되었지만 그때 그 순간에 상처가 가시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가운데에 남동생을 두고 불편하고 어색한 기류가 이따금씩 흐르는 건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저는 성인이 되었고 앞으로 계속 이렇게 살아야 하는 것인가? 이런 막막한 생각이 종종 들고 있었을 때 시집 가라는 소리가 들려와서 홀린 듯이 결혼을 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집안에 돈도 없고 문제가 있는 남동생은 있고 이런 저였으니 시댁에서 저를 만만하게 볼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저는 결혼 생활을 하면서 남편이 왜 그때까지 결혼할 여자를 못 만나고 지내고 있었던 것인지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고 여기게 되었습니다. 우선 사사건건 따지고 드는 게 너무 많은 사람이었어요. 한 가지를 유연하게 넘기지를 못하였습니다. 또한 사람 자체가 재미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대화도 잘 안 통했고요. 저는 집에서 남편하고 있으면 항상 난 지금 혼자서 어디다 말하고 있니? 나 누구랑 얘기하니? 이런 기분을 느끼고는 했습니다. 그만큼 남편하고 교류도 안 되고 교감은 개나 준 상황이었어요. 게다가 저는 지내면서 황당한 사실 한 가지도 알게 되었는데요. 제가 원래는 시어머니의 사촌 남동생 되시는 분하고 붙여질 것이었다는 점이었습니다. 나이가 한참 많은데 아직도 장가를 못 들어서 고민이던 노총각하고 말이죠. 그런데 그때 마침 그 사촌 남동생분께서 갑자기 만나는 여자가 생겼다고 하시는 바람에 인연의 짝대기 끝이 남편을 향하게 되었던 것이었죠. 나이가 많은 최소 30 이상은 된 남자가 결혼 상대로 등장하지 않을까 싶었던 저의 걱정.
그게 사실은 맞았던 것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걸 두고 시어머니께서 황당하게 저를 원망하셨거든요. 네가 광준이하고 그때 만났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너는 왜 괜히 운이 더럽게 좋아서 우리 잘난 아들하고 이어진 거야? 알고 보니까 그 사촌 남동생분께서 만난다는 여자가 사기꾼이었더라고요. 돈을 들고 도망갔다고 합니다. 충격을 받으신 사촌분께서는 죽겠다면 난동을 부리셨고요. 시어머니께서는 뒷목을 잡으셨죠. 가뜩이나 저에게 퉁명스러우신 분이었건만 그 이후로는 더 쌀쌀맞아지셨어요. 자꾸만 저만 보면 운수 대통이라고 하셨습니다. 혹은 지지리도 운이 좋은 것이라고 하셨고요. 근데요, 제가 정말로 운이 좋은 거였다면, 그만큼 남편이 좋은 사람이었다면 제가 억울하지는 않겠습니다. 운이 좋기는 뭐가 좋나요? 차라리 길가에 나무를 하나 뽑아다가 집에 갖다 놔도 남편하고 사는 것보다는 덜 삭막할 것 같았어요. 나무는 푸른 잎사귀라도 달려 있으니까 싱싱한 맛이라도 느끼죠. 남편은 뭣도 없었어요. 부부라면 같이 어디 나들이도 다니고 미래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고 뭔가 교감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남편은 시간 낭비는 딱 질색이다 라고 하면서 일을 다니는 것 외에는 딱히 아무것도 하려고 들지 않았습니다. 이러니까 자력으로 여자를 못 만나고 있었구나 싶더라고요. 제가 이전까지는 세상에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있는 거라고 하니까 좀 참고 어떻게든 살다 보면 더욱 적응을 하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견딜 수 있을 것만 같았어요. 하지만 남편이 사람을 질리게 만드는 구두쇠였다는 점이 밝혀지면서 제 머리가 아파졌습니다. 이게 뭐야? 이거 혹시 비싼 거 아니야? 광고 나오는 제품 아니야? 몰라요. 나는 그게 광고를 하는 제품인지 아닌지 알고 산 게 아니고, 그게 좋다고 하니까 괜찮은 것 같아서 한번 써보려고 산 거예요. 그런 시답지 않은 생각 때문에 이렇게 비싸 보이는 걸 샀다고? 당신 왜 자꾸 정신을 못 차리지? 내가 이런 지적을 몇 번이나 더 해야 되는 거야? 잔소리를 매번 해야만 하는 나도 지쳐. 아니, 나는 설마 당신이 이런 것 가지고도 뭐라고 할 줄은 몰랐죠. 싼 거 아니고 비싸 보이는 거 사서 내가 정말 미안하네요. 다음부터는 주의할게요. 됐죠? 알았으면 다행이네. 제발 정신 좀 차리고 살자. 그리고 이건 당장 가지고 가서 환불 받아와. 환불이라뇨? 이미 샀으니까 그냥 쓰기로 해요. 사치품도 아닌데 뭐 이런 걸 가지고까지 그래요? 이렇게 쉽게 생각하고 넘어가는 것부터가 문제를 크게 키우는 거야. 10원 한 장의 낭비도 없어야 돼. 그런 생각으로 살아야 한다고. 내가 당최 당신에게 몇 번을 더 알려줘야 하는 걸까? 그 머리에 주입이 안 돼? 10원 한 장까지 아껴 쓰자는 생각이 그렇게도 그 머리에 안 박혀? 큰 목소리로 화를 내는 것도 아니었어요. 조곤조곤 조목조목 아주 따질 거 다 따지고 드는데 진짜 사람을 돌아버리게 만들더라고요.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서 그래 아끼고 살면 좋지 이렇게 여겼습니다. 저도 절대 여유롭게 살아오지 않았으니까요. 도리어 힘들게 산 편이었죠. 그런데 이런 저를 두 손 두 발 다 들게 남편이 점차 그렇게 만들어주더군요. 당신 왜 엊그제부터 가계부를 안 썼어? 왜 이게 다 공백이지? 그건 아직 쓰는 걸 안 했을 뿐이에요. 좀 피곤해서 그랬어요. 이따가 채워 넣을게요. 좀 피곤한 거랑 가계부 쓰는 거 밀린 거랑 무슨 상관이라는 거야? 이거 쓰는데 몇 자나 끄적인다고 그래? 쓰는 양은 얼마 안 되지만 그래도 적으면서 생각을 해야 하니까 숫자 계산하면서 기입하다 보면 꽤 걸려요. 그렇다고 해도 말이 안 돼. 좀 피곤하다고 못할 일은 아니잖아. 넉넉하게 잡아서 5분이면 다 끝낼 일인데. 당신 혹시 돈 빼돌렸는데 그거 빼돌린 만큼 가계부의 숫자를 맞추려니까 그게 힘들어서 이렇게 시간을 끄는 거야? 그거 계산하느라? 그런 거지? 아니에요. 빼돌리기는 뭘 빼돌려요. 그런 액수가 돼요? 그냥 좀 피곤하고
나는 계산에도 워낙 약하니까 그래서 그랬을 뿐이에요. 내가 아주 큰 잘못을 했네요. 다음부터는 꼬박꼬박 매일 적을게요. 그럼 된 거죠? 그래, 알았어. 그럼 지금 적어. 내가 보는 앞에서 얼른 적어봐. 아니, 내가 지금 다른 거 하다가 당신이 불러서 이러고 있잖아요. 가계부는 좀 이따가 적으면 안 돼요? 시간을 끌면서 머릿속에서 계산하려는 속셈이지. 내 돈 10원 한 장도 당신이 빼돌리게 둘 수는 없어. 당장 내 앞에서 적어. 안 그러면 내 의심을 거두어가기 쉽지 않을 거야. 글쎄, 나는 그럴 머리가 안 된다니까요. 당신 진짜 사람을 왜 이렇게 가면 갈수록 질리게 만들어요? 질린다고? 그럼 당신이 애초에 절두절미하게 살림을 하면 되잖아. 당신이 못 믿어오니까 내가 10원 한 장이라도 어디에 잘못 센 거는 아닐까? 자꾸 그런 걱정이 드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질린다고 해도 어쩔 수 없어. 당신이 원인 제공을 한 거니까. 와, 그 당시에 제 심정은 말이죠. 그놈의 10원 한 장 타령만이라도 안 들을 수 있다면 소원이 없겠다 싶었어요. 남편의 이런 면모가 시간이 갈수록 저의 목을 조여왔습니다. 집에 있으면 머리가 깨질 듯이 아팠고요. 오늘은 또 남편에게 어떤 트집을 잡혀서 이런저런 훈계를 들으려나 이런 생각만 들어서 속이 자주 울렁거렸습니다. 처음에는 알뜰살뜰 아껴 쓰는 사람인 줄로만 그렇게 여겼건만 남편은 지독한 구두쇠인데다가 강박증을 심하게 가지고 있었고 본인이 잘못되었다고는 추호도 생각하지 않은 모양이었어요. 언제나 당당하고 거리낄 게 없다는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매번 그런 상황에 놓이고 환경 속에 있다 보니까 시들어가더라고요. 정신적으로 지배를 당하면서 사람이 갉아먹히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어느 날 시어머니께서 저한테 또 운수 대통 타령을 하셨어요. 제 머리 꼭지가 하마터면 그 자리에서 돌 뻔했습니다. 간신히 완전하게 도는 것만은 막아내고 입술을 바르르 떨면서 이야기를 드렸었죠. 어머님, 저만 운수 대통이라고 보시는 건 너무하신 것 같아요. 어머님 아들이 운수 대통인 쪽일 수도 있다는 생각은 왜 안 해보세요? 너 미쳤니? 우리 아들하고 네가 비교나 돼? 그런데 왜 저를 허락하셨어요? 왜 결혼하도록 두셨어요? 저는 어린 거 말고는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었는데요. 어머님 아들에게 한참 뒤떨어지잖아요. 아, 그건 우리 아들이 워낙 진중하고 신중하니까 그런 과묵한 멋쟁이를 모든 아가씨들이 이해해주는 것은 아닌 것 같더구나. 너는 이상한 동생이 있잖아. 별난 성격을 지닌 사람은 오래 봐왔을 테니 상대가 어떤 사람이라도 적응을 잘하고 불평불만이 없이 살겠다 싶었지. 난데없이 눈을 부릅뜬 제 기세에 놀란 시어머니께서 그때 솔직한 심정을 밝혀주셨어요. 제가 장애가 있는 남동생을 두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든 끌어안고 살 것만 같았고 집안 배경이 너무 변변치 않으니까 뭐든 참으면서 불만 없이 살 것처럼 보였다고 하셨습니다. 너무 솔직하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제가 아주 숙연해졌어요. 이상하게 뭔가 창피한 기분이 들기도 했습니다. 저라는 존재는 딱 이것만큼이라는 선언을 받은 듯한 느낌이었거든요. 정은아, 요새 잘 지내니? 어디 아픈 데는 없고? 다음 달에는 한번 집에 와. 그래야죠. 엄마는 잘 지내세요? 경석이는 요즘 어때요? 늘 똑같지 뭐. 언제나와 같아. 건강 챙기고 힘든 일 있으면 꼭 얘기하고. 알았지? 그런 때에 친정엄마의 연락을 받으면 저절로 눈가가 시큰거렸습니다. 그런데 친정엄마에게 힘들다고 말은 못하겠더라고요. 그 옛날 친정엄마의 가슴에 대못을 박은 것이 떠올라서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화장실 청소를 하다가 거울을 딱 봤는데 말도 안 되게 낯빛이 어둡고 눈가가 퀭한 여자가 저를 보고 있는 거예요. 왠지 제가 남편과 동갑으로 보였습니다. 그만큼 그새 제가 사가 있었던 것이었죠. 그 점을 깨달은 순간 제가 거울 속에 몹쓸 몰골을 하고 있는 여자한테 화를 내며 따졌어요. 너 왜 그러고 살아? 이렇게 사는 게 어디 사는 거라고 할 수 있어?
너는 주둥이가 없어 아니면 생각할 수 있는 대가리가 없어. 둘 다 있으면 말을 하고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하란 말이야. 단지 그게 이혼을 결심하게 된 전말이었어요. 거울 안에 제가 미치도록 형편이 없어 보였다는 점. 그게 저로 하여금 이혼이라는 두 글자를 당시에는 무척 어렵고 낯설게만 느껴졌던 그 개념을 가슴에 품도록 만들었습니다. 나 이제 당신하고 더는 못 살겠어요. 우리 이혼해요. 이렇게 사는 거 나는 하나도 행복하지가 않아요. 고작 그런 허접한 이유로 나랑 이혼을 하겠다고? 기각이야. 거절하겠어. 남편은 보통 이상한 놈이 아니었죠. 이혼 선언 앞에서 거절하는 방식도 아주 사람을 돌아버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러자 저는 이미 제 안에서 이혼을 결심한 뒤였기 때문에 후련한 상태였고 겁도 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혼을 목표로 삼게 된 기념으로 친정 엄마께 용돈을 드렸습니다. 아무 날도 아닌데 갑자기 용돈을 받게 되었다며 친정 엄마께서는 무척 좋아하셨어요. 그 모습을 보니까 진작 이렇게 굴 걸 싶어서 저는 후회가 되었죠. 남동생하고 맛있는 걸 사드리라고 드린 용돈이었으나 친정 엄마께서는 생각이 달랐나 봐요. 깜짝 용돈이 생긴 김에 기분 좋게 남동생을 데리고 놀이공원에 가실 결심을 하셨던 것입니다. 저는 몰랐어요. 친정 엄마께서 남동생과 함께 놀이공원에 가셨던 줄 전혀 몰랐다가 연락을 받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연락은 남동생이 없어졌다는 연락이었습니다. 어쩌면 좋아. 이 일을 어떡하면 좋아. 내 새끼, 불쌍한 내 새끼가 지금 엄마 손을 놓치고 얼마나 불안하고 무서울까. 어디로 어떻게 떠돌고 있을지도 모르고 혹시 어떤 나쁜 놈들을 만나서 해코지라도 당하고 있을지도 모를 일인데 내가 지금 어떻게 여기서 아무렇지 않게 앉아 있을 수 있느냐 이 말이야. 연락을 받고 간 파출소에서 친정 엄마께서는 이미 초점이 나간 눈빛과 눈물 자국이 가득한 얼굴을 하고 계셨고 저를 보시자마자 악다구니를 쓰면서 울부짖으셨습니다. 거의 반쯤 정신을 놓고 계셨어요. 숨이 넘어가도록 우시며 몸을 떨고 계시는 친정엄마 앞에서 저는 이 모든 상황이 두렵고 겁이 나고 낯선 나머지 차마 울지도 못했습니다. 저라도 정신을 다잡고 친정엄마를 진정시켜드려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죠. 엄마, 경석이 금방 찾을 거예요. 괜찮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으며 친정엄마를 달래드렸으나 제 말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틀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도 저희 남동생의 소식은 들려오지 않았어요. 친정엄마께서는 남동생을 찾겠다며 거리를 정처 없이 돌아다니셨다가 이젠 기력도 잃고 힘없이 누워 계셨죠. 이러다가 친정엄마께서 잘못되실까봐 겁이 난다고 제가 곁에서 돌봐드려야겠다고 그런 말씀을 시어머니께 드렸습니다. 그러자마자 이혼하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우리 아들한테 일전에 네가 이혼 이야기를 꺼냈었다면서? 건방지게 감히 귀한 우리 아들한테 네가 뭔데 먼저 이혼을 운운하고 난리야? 그치만 지금 이런 상황이 되어보니 차라리 잘 되었구나 싶더라. 잘 되었다뇨? 제 친정에 힘든 일이 생겼으니까 저를 잘라내고 싶으시다는 건가요? 못 배운 주제에 이런 쪽으로 눈치는 잘 돌아가는구나. 그래, 너같이 우중충한 가지는 잘라버려야지. 가지치기를 야무지게 해서 없애버리는 게 답이야. 솔직히 우리 아들이 과연 여자를 만나서 결혼 생활을 잘 할 수 있을까? 예전에는 이런 걱정이 있었는데 이제는 걱정이 없어. 다시는 누구를 만나든 우리 아들은 결혼 생활을 아주 잘 할 수 있을 것 같거든. 그러니까 너는 이제 필요 없다. 이대로 꺼지면 돼. 분명 이혼이라는 걸 제가 원하기는 했었는데 그런 식으로 이혼을 당하니까 모멸감에 몸이 막 떨리더라고요. 제가 남편하고 사는 모습을 보셨으니 시어머니께서는 이제 당신의 아들이 결혼 생활을 멀쩡히 잘할 수 있을 거라고
확신을 갖게 되신 모양이었습니다. 어처구니 없는 웃음이 나왔고 그대로 이혼을 했습니다. 남편은 마지막에 저를 힐끗 보면서 한숨을 내쉬는 게 전부였어요. 그 한숨이 마지막 인사였습니다. 그래도 저는 잘 지내고 건강하라는 상투적인 인사라도 건네주었는데 말이죠. 건질 거 하나 없었던 결혼 생활이 막을 내렸고 친정 엄마께서는 스스로를 탓하셨습니다. 이게 전부 다 내 탓이야. 내가 아들을 잃어버렸어. 내가 딸을 이혼하게 만들었어. 나같이 자식 농사를 이렇게 지어버린 엄마도 있을까? 세상 천지에 나보다 더 못난 엄마도 있을까? 엄마, 이러지 마세요. 엄마가 이러셔봤자 경석이가 사라졌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아요. 제가 이혼녀가 되었다는 사실도 변하지 않고요. 그러니까 어차피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면 꿋꿋하게 버티자고요. 똑같은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많은 게 달라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엄마, 제가 진짜 이런 소리만큼은 안 하려고 그랬는데요. 엄마, 저는 엄마 자식 아니에요? 저도 경석이처럼 똑같은 엄마의 자식이잖아요. 제 생각도 좀 해주세요. 제가 있잖아요. 저를 보시면서 살아가실 생각은 왜 안 해주시는 건데요? 왜? 그때가 이혼하고 2달 정도가 지났던 때였을 거예요. 제가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친정엄마께 그런 말씀을 드렸고 친정엄마께서는 깜짝 놀란 얼굴이 되시더니 이내 눈물을 보이시고는 고개를 떨구셨습니다. 남동생을 찾는 전단지를 수도 없이 매만지느라 종이에 쓸려서 여기저기 다친 당신의 손가락을 멍하니 내려다보셨죠. 한참을 그러셨어요. 그리고 그날 이후부터는 남동생 생각에 하루 종일 가슴을 치며 보내시던 생활을 접으시고 마음을 굳건히 잡수셨습니다. 당신의 일상을 포기하지 않기로 하셨습니다. 그 변화에 저는 조용하게 감동하고 있었죠. 저는 일을 다녔고 친정엄마께서는 남동생의 소식을 기다리시며 소일거리를 하셨습니다. 그렇게 살던 와중에 화들짝 놀랄 만한 비보가 날아들었어요. 친정아빠께서 돌아가신 것이었습니다. 집을 나가셨던 이후로 단 한 번도 뵙지 못한 분이었죠. 애증의 대상이었어요. 그러신 분이 돌아가셨다고 하니까 기분이 너무 이상하더군요. 그리고 놀랍게도 갑작스레 병을 얻어 돌아가시기 이전에 당신의 재산에 관한 유언장을 작성해 두셨으며 친정엄마께 재산을 남기고 떠나셨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 재산은 3천만 원이 조금 넘는 돈이었어요. 친정엄마께서는 그 금액이 들어온 통장을 하염없이 멍하게 바라보셨습니다. 그러더니 문득 저에게 재혼을 하라고 하셨어요. 경은아, 너 아직도 새로이 짝을 찾아볼 생각이 없니? 나는 이제 네가 새로 결혼해서 잘 살았으면 좋겠다. 잘 사는 집안 남자가 아니어도 되잖아. 얼굴이 잘생기지 않았으면 뭐 어떠니? 너와 잘 맞고 같이 희로애락을 나누면서 천천히 나이를 함께 먹어가는 그런 남자이면 더할 나이가 없을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전에는 무조건 재혼이 싫었는데 이제는 꼭 그렇지만도 않은 것 같네요. 제 마음에 좋은 사람이 만약에 나타나면 그때는 굳이 거부하지 않고 한번 만나볼까 싶네요. 그래, 잘 생각했다. 여기 3천만 원도 있으니까 너 결혼할 때 이걸로 보탰으면 돼. 그 돈을 제가 어떻게 받나 싶어서 저는 그냥 피식 웃고는 말았습니다. 그 뒤로 1년을 조금 더 지나서 저는 재혼을 했어요. 웃는 인상이 무척 좋은 착하고 성실한 남자였습니다. 아는 형이 차린 공장에서 일을 하며 돈을 벌었죠. 과거로 양친을 잃고 고모의 손에서 자라났더라고요. 고모님께서는 작은 식당을 운영하며 사는 분이셨습니다. 역시 인상이 무척 좋으셨고 자식을 따로 두지 않으셨기에 조카인 제 남편을 친자식처럼 여기고 계셨어요. 작지만 알차게 운영이 되고 있는 식당을 물려줄 누군가가 없어서 늘 아쉬웠는데 제가 나타나서 다행이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이제 나이가 이렇게 들어서 몸이 예전 같지가 않거든. 나 대신 식당을 물려받아서 해주면 좋겠는데 젊은 사람이 해야 여기도 활력이 들지 어떻게 안 될까? 저는 과연 제가 해낼 수 있을까 싶어서 고민이었는데 남편이 한번 도전을 해보라고 그랬어요. 게다가 제가 식당 운영을 하면 친정 엄마께서 거들어 주실 테니까 그게 좋은 점이라고 말을 해주더라고요. 친정 엄마의 도움을 받아 식당을 꾸려가는 제 모습을 그려보니 썩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천천히 식당 일을 배우기 시작했고 마침내 주인이 되었죠. 식당을 운영하는 동안 우연히 전 남편의 소식을 접한 적도 있었답니다. 아직까지도 결혼을 못하고 혼자여서 그 모친의 속이 말이 아니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요. 영원히 재혼은 어려워 보였죠. 전 남편의 근황을 알게 된 날, 저는 친정 엄마와 머리를 맞대고 킥킥 웃었답니다. 저희 부부는 슬아의 아들이 하나 있어서요. 당시에 친정 엄마께서 저희 아들이 학교를 다녀오면 다 챙겨주고 계셨어요. 저는 이제 식당 일이 손에 다 익어서 친정 엄마의 도움 없이도 잘 해내고 있었죠. 주방 이모님하고 둘이서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나이가 들면서 생기게 된 넉살, 뻔뻔함, 이런 것들이 저를 식당 주인의 면모로 빠르게 만들고 있는 듯 하였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식당으로 웬 노숙자가 들어왔어요. 남루하기 짝이 없는 차림새만 보아도 노숙자임을 알 수 있었죠. 겨울 날씨여서 그런지 그나마 냄새가 안 나는 것 같아서 그걸 다행으로 여겼어요. 저는 식재료를 정리하다가 홀에 나와서 그 노숙자를 발견한 것이었고 가끔 바쁜 점심시간에만 3시간씩 아르바이트를 와주는 애기 엄마가 이미 주문을 받은 뒤였습니다. 주방 이모님이 음식을 만들어서 내놓다가 그 노숙자를 발견하고는 깜짝 놀라더라고요. 저를 향해서 입모양으로 괜찮을까요? 라고 묻기에 저는 모르겠다는 식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연신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 노숙자는 남자인 것만 단번에 알 수 있었고요. 어린 건 아니니까 대략 노숙자 아저씨 정도이겠거니 싶었네요. 그러다가 중요한 전화가 걸려와서 제가 그쪽에 정신이 팔렸어요. 근데 통화가 끝나갈 무렵 애기 엄마가 소리를 막 지르는 거예요. 사장님, 어쩌면 좋아요. 정말 잠깐 눈을 뗐는데 그 손님이 돈도 안 내고 도망을 가버렸어요. 방금 밖으로 뛰어나갔어요. 제가 불이 나게 뛰어나갔으나 이미 그 노숙자는 저기 멀리까지 가 있었습니다. 도저히 제가 따라잡지 못할 것 같았어요. 그때 식당 안에서는 주방 이모님이 무전 취식을 신고하고 계셨죠. 황당했던 일을 겪고 그날 장사를 마무리할 때쯤 경찰서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무전 취식을 한 노숙자와 인상착의가 정확히 똑같은 사람을 발견해서 잡았다는 겁니다. 저희 남편이 그때 퇴근하고 아들을 데리고 목욕탕을 간 날이라 친정 엄마께서 뒷정리를 도와주실 겸 식당으로 오신 참이었어요. 그래서 별 생각 없이 함께 경찰서로 가보았습니다. 도착하니까 정말로 그 노숙자가 앉아 있더라고요. 근데 이분 의사소통이 조금 어려우신 분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지적 장애가 있는 모양인데 말이 안 통하네요. 경찰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자마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죠. 당연히 저희 남동생이 생각이 나서요. 그런데 그때 친정 엄마께서 천천히 그 노숙자에게 다가가시더니 이내 미친 듯이 울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엄마, 왜 그래요? 무슨 일이에요? 경서가, 내 아들, 엄마다, 엄마야, 응? 엄마 못 알아보겠어? 내 새끼, 엄마 왔다. 친정 엄마의 외침에 소름이 쫙 돋았습니다.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고개를 든 노숙자의 얼굴에서 저의 남동생의 얼굴이 갑자기 겹쳐 보였어요. 저도 놀라서 저절로 비명이 튀어나왔고 친정 엄마께서는 남동생의 목걸이를 움켜쥐고 계셨습니다. 5단에 숨겨져 있었던 그 목걸이는 친정 엄마께서 옛날에 제작하신 것이었어요. 연락처가 적혀있는 목걸이였는데 못된 사람들이 그런 것인지 보니까 연락처 부분이 마구 긁혀서 훼손이 되어 있었습니다.
남동생은 소중한 목걸이를 절대 빼앗길 수 없다며 사수하려고 들었고 그 모습에 친정 엄마께서는 더욱 목 놓아 우셨습니다. 저 또한 어느새 남동생을 끌어안고 엉엉 울고 있었어요. 태어나서 그렇게 울어본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눈물바다가 된 경찰서였죠. 간신히 진정이 되고 난 끝에야 경찰들에게 자초지종을 밝힐 수 있었습니다. 이 기적 같은 재회에 모두가 놀랐죠. 남동생이 그간 대체 어디에서 어떻게 지냈는지 정확히 알 길은 없었습니다. 다만 남동생의 말에 의하면 어렸을 적에 친정엄마 손을 놓치고 나서 어떤 시골의 가정집에 가서 지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다른 곳으로 보내져서 그곳에서 죽도록 농사일을 하며 오래도록 노동 착취를 당했다는 것 같았어요. 그러다가 그곳을 빠져나와서 거리에 무료 급식소를 보게 되었고 노숙자들이 사는 모습을 보면서 남동생이 그걸 흉내내기 시작했던 겁니다. 친정엄마와 저를 처음에 못 알아봤던 남동생은 병원에 다녀오고 며칠이 지나자 저희를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옛날 사진을 계속 보여줬더니 친정엄마와 제가 누구인지 인식을 했던 겁니다. 친정엄마께서는 다시금 감격으로 오열을 하셨고 지켜보던 남편도 눈물을 엄청 흘려댔어요. 이게 다 식당을 이어받은 덕분인 것 같아서 고모님께도 감사했고 정말 이 결혼 잘했다 싶었습니다. 저희 남동생은 영원히 어린 아이로만 살기 때문에 지금도 여전합니다. 그러나 바로 그렇기 때문에 영원히 순수합니다. 좋은 점을 바라보며 끝까지 함께 해야죠. 식재료 정리도 척척 해내고요. 저희 남편하고 아들하고 셋이서 공놀이도 무척이나 잘한답니다. 친정 엄마께서는 드디어 한을 푸신 만큼 완전히 회춘을 하셨어요. 지금까지도 정정하셔서 제가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앞으로 오래오래 이렇게 사는 일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온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욕을 받는다고 해도 마땅한 죄를 범한 사연자입니다. 뻔뻔하게 사연을 보내보는 것은 제가 맞이한 50대 나이가 너무나 쓸쓸하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홀로 외로이 50대 문턱에 들어서는 게 제 미래일 것이라고는 과거에는 차마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사연 봐주시는 분들을 위해 내용 속에 호칭 정리를 해본 다음 시작에 들어갑니다. 저는 초혼 때 첫 아내와 평범하게 연애에 결혼을 했습니다. 양가 집안 다 수준이 비슷하게 어려운 정도였고 저와 그 사람 둘 다 살아오면서 얻은 내면의 상처들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이런 점이 서로를 위로할 수 있게 만들었고 공감대를 형성했던 것 같아요. 우리는 참 비슷하구나. 이런 것들을 느끼면서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격 면에서 둘이 확연히 달랐던 점이 저는 기본적으로 무심한 사람이었어요. 제가 내면에 혼자 꽁꽁 상처를 담아두고 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걸 열어보고 관심 가지는 걸 극도로 꺼려했었죠. 남에게 간섭하는 것도 싫어했고 저 스스로를 점검하고 돌아보는 것도 싫어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자꾸 남에게서 자신의 존재 이유를 찾고 또 감정적으로 구는 성격이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마찰이 있었어요. 저는 감정적인 면을 자꾸 건드리는 그 사람이 때때로 불편했고 그 사람은 상황이 닥치면 감정 소모를 하기 싫어서 회피해버리는 저를 답답해했습니다. 결혼식만 간단히 올리고 함께 살면서 섣부르게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던 것도 그런 점 때문이었죠. 그러나 예상 밖으로 빨리 임신이 되었고 아이가 생기면서 혼인신고를 하여 정식 부부가 되었어요. 그렇게 딸이 태어났습니다. 회사에서 그저 그런 말단이었던 저는 우연한 계기로 성과를 내게 된 것이 상사의 눈에 들어서 그때부터 조금씩 탄탄대로를 걷게 되었습니다. 일적으로 잘 풀려가던 저와는 달리 집안 사정은 그렇지 않았어요. 딸이 4살 때였습니다. 제 아내이자 딸의 엄마였던 그 사람은 집을 나갔습니다. 이렇게 사는 게 아니었는데 선택을 잘못했다고 너무 후회한다고 그런 말들을 며칠 하더니 아예 짐을 싸서 나가버렸어요. 그리고 몇 달 후 사고로 명을 달리했습니다.
예전에 알고 지냈던 남자랑 같이 오토바이를 타고 새벽 길을 달리다가 사고가 났고, 제가 연락을 받았을 때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혼란스럽고 힘들고 말로 쉽게 설명되지 않는 나날이었네요. 저는 회사를 다녀야 했기에 딸아이는 그때 저희 부모님께서 돌봐주셨어요. 어머니께서 나중에 병원 중에 돌아가셨는데 오랜 지병을 앓기 시작하셨던 것의 시작은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어린 손녀를 돌보는 것도 벅차하셨거든요. 아버지께서도 여력이 안 되셨고요. 심란함으로 살아가던 때에 저는 재혼 상대를 만나게 되었어요. 25 어린 나이에 결혼을 했다가 너무 성급했음을 깨닫고 후회해서 이혼한 전적이 있었다는 사람이었죠. 결혼을 금세 후회했다는 것에서 세상을 떠난 전 아내가 겹쳐 보였죠. 둘 다 피부가 하얗고 눈매가 처졌다는 것도 공통점이 보였고요. 아무리 그래도 이혼녀가 웬 말이야. 다시 짝 찾겠다는 네 말에 반가운 건 사실이다만 그래도 이혼녀라니 기분이 영 찜찜하구나. 어머니, 저도 애딸린 남자잖아요. 제가 뭐가 잘났어요. 아이한테는 엄마가 필요해요. 아시잖아요. 그리고 저는 제 자신을 잘 압니다. 다정다감하고 세심한 아빠, 엄마 자리를 채울 수 있는 아빠, 전 아니에요. 저 그런 사람 못 됩니다. 저는 제 천성을 압니다. 부모님은 탐탁치 않아 하셨지만 제가 회사에서 안정적으로 재직 중이었던 데다가 손녀에게 엄마라는 존재를 만들어주는 게 급선무라고 결국 판단을 하셨어요. 특히나 당신들의 자식에 대해서 잘 알고 계셨습니다. 저는 절대로 혼자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사람이 못 된다는 것을, 그런 유형에 속하지 못한다는 것을 부모님께서 알고 계셨으니까요. 그래서 허락해 주셨어요. 아내는 저보다 1살 아래였고 딸이 6살 때 저와 재혼을 하여 한 집에서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이듬해에는 아내와 제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났죠. 아들이 태어나고 나서부터 저는 본격적으로 바빠졌던 것 같아요. 일터에서 치열하게 살았죠. 가장으로서 집안 책임지려면 남들보다 제 밥그릇을 더 많이 챙겨야만 했습니다. 특히 저는 외벌이였으니 사명감 또한 강했죠. 한창 활동량 많을 나이의 딸과 하루 종일 붙어서 지켜봐야 하는 어린 아들까지 챙기고 돌보면서 집안일을 전부 도맡아 하는 아내에게 미안한 감정도 많이 들었었어요. 아들이 잠을 잘 안 자는 아이였기 때문에 아내의 얼굴에는 늘 피곤함이 가득했습니다. 그럼에도 지치는 법 없이 집안일 싹 해놓고 저에게 따뜻한 밥상을 차려주는 아내에게 참 많이 고마웠죠. 딸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가고 나서부터 자기 동생을 그렇게나 잘 챙기면서 누나 노릇을 했었어요. 어쩜 저런 천사 같은 아이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자기 어린 동생을 돌봤고, 제가 놀란 것은 기저귀까지 갈아줄 줄 안다는 것이었습니다. 애 교육을 진짜 어떻게 시키는 거야? 내가 보니까 애가 엄마를 너무 좋아하니까 그러는 것 같아. 원래 좋아하는 사람한테 관심이 많으니까 보고 따라하잖아. 엄마가 훌륭하니까 그런 것들 다 보고 배운 거겠지. 에이, 뭘 또 그래. 보통 저 나이 애들이 시킨다고 하겠어. 가르친다고 고지고대로 배우겠어? 그냥 자기 마음에서 우러나와야만 할 수 있는 거지. 타고나기를 성격이 그런 거야. 자기 동생이 예쁘고 아껴주고 싶으니까 애가 알아서 챙겨주는 것 같아. 아내가 뭐라 답하든 저는 좋았습니다. 아내는 딸의 유일한 엄마로서 최고인 사람으로 저는 생각이 되었어요. 친자식이 아닌 딸과 자기 친자식인 아들을 고르고 공평하게 잘 돌보고 교육시키는 아내에게 갈수록 감동이었어요. 저는 항상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죠. 아들이 유치원에 다니고 있을 때 딸은 초등학교 고학년이었습니다. 학기마다 딸에게 필요한 것들, 원하는 것들을 크게 사주곤 했는데요. 딸은 갈수록 요구사항이 적어져만 갔어요. 그리고 점차 원하는 것, 받고 싶은 것들을 저에게 말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저는 딸이 사춘기가 또래들보다 일찍 와서 저랑 거리를 두는 건가? 막연히 그렇게만 생각했어요. 아내가 걱정하지 말라고, 딸이 책 읽는 걸 좋아하고 조용한 성격이라 그럴 뿐이라며 저를 안심시켜줬지만요. 제가 딸과 단둘이서 부녀끼리 데이트를 나갔던 것은 기억에 한 번뿐이네요. 딸이 초등학교 6학년 때 고구마 피자를 먹으러 피자헛 매장에 둘이 갔습니다. 데려가서 맛있는 샐러드도 사줬었죠. 정말 요즘 힘든 거 없어? 응? 학교 생활도 괜찮고? 친한 애들이랑 중학교를 같은 데 가면 좋을 텐데 말이야. 딸이 별말 안 해서 저만 초반에 주절주절 떠들었던 것으로 기억해요. 딸은 피자가 맛있다면서 그냥 고개만 몇 번 끄덕이면서 계속 먹기만 했었고요. 그래, 중학교 가서도 친구들이랑 사이좋게 지내고, 그리고 앞으로는 조금 더 밝아졌으면 좋겠네. 아빠는 우리 딸 어떤 모습이라도 좋지만 씩씩하게 굴 때가 제일이야. 제가 파이팅을 불어넣어 주니까 딸이 수줍은 듯 멋쩍게 웃었어요. 다 먹고 일어나기 전에 따로 고민은 진짜 없는 거냐고 제가 한 번 더 물어봤는데 그때 딸은 조심스레 그랬습니다. 그냥 요즘 동생이 말을 안 들어서 힘들어요. 엄마도 항상 동생 편이니까. 7살짜리 남자애라 그런지 확실히 엄청 활발하고 말을 안 듣긴 했죠. 청개구리가 따로 없었거든요. 딸의 고충도 알만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내에게 당부했죠. 한창 장난기 많은 나이라 그럴 순 있는데 그래도 동생이 자기 누나한테 까불지 못하도록 같이 주의 좀 시키자고요. 그리고 이제 딸이 사춘기 나이 접어드니까 아들보다 좀 더 세심하게 신경 써달라고 했습니다. 아내가 자기도 동의한다면서 알았다고 했고요. 그리고 몇 주 뒤인가 까불이쟁이가 이제 자기 누나 말 좀 잘 듣고 따르는가 모르겠네. 아들이 개선된 게 있는가 딸에게 가볍게 떠봤는데요. 딸이 애매한 표정으로 대답 없이 그냥 고개만 끄덕였었어요. 당시에 저는 그런 것들에서 느껴지는 위화감을 조금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딸은 중학교 올라가서는 입시학원을 다녔어요. 학교, 학원, 집에서 저녁 먹고 다시 공부하고, 집에서는 거의 자기 방에 틀어박혀 있는 게 딸의 일과였습니다. 제가 걱정하니까 아내가 저에게 단호하게 그랬었죠. 저러는 게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거야. 애가 조용한 거 좋아하고 내성적인데 그냥 혼자만의 시간과 공간을 배려해주는 게 훨씬 좋은 거라고. 그리고 애 교육은 내가 도맡아서 한다 그랬지. 내가 알아서 학원 스케줄 다 체크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제발 신경 좀 쓰지 마. 관심, 간섭, 그런 게 바로 저 나이 애한테는 스트레스가 되는 거야. 저보고 뭘 모르는 사람 취급을 했어요. 저는 바깥 활동하면서 열심히 돈 벌어오는 사람일 뿐 가족 테두리 밖에 나가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되었죠. 하지만 제가 희생함으로써 다른 3명의 가족이 화목하고 행복할 수 있다면 저는 그것으로 된 것이라 생각했어요. 그리고 고등학교를 지나 마침내 20살 나이가 된 딸은 이제 막 성인이 되어 사회에 첫 발을 내딛고 인생의 새로운 장을 펼쳐나가야 할 시기에 생을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그때의 충격이란, 상실감이란, 딸은 다른 지역의 어느 숙박업소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딸 말고도 3명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제가 상상도 못하고 있던 때에 딸은 그런 걸 많이 찾아봤었나 봐요. 세상을 이만 떠나고 싶은 사람들과 교류하다가 모의를 하여 만났고 결국 실행에 옮겼던 것입니다. 미치게 허무했습니다. 지금까지 나는 딸을 위해서 뭘 해왔던가. 실성한 사람처럼 이상한 소리만이 입 밖으로 흘러나왔습니다. 차가워진 딸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구슬프게 우는 아내를 끌어안으며 반성 또한 많이 했습니다. 나는 쓰레기 아빠였다. 나의 무지가, 무관심이 딸을 사지로 몰아놓은 것이다. 자책과 죄책감으로 숨이 막혀왔습니다. 딸을 억지로 보내게 된 이후부터 아내와 저는 소원해졌어요.
중학생이 된 아들은 제멋대로였는데요. 가시지 않는 슬픔으로 힘들어하고 있던 저는 더욱 예민해져서 그런 아들의 태도를 안 좋게 여기고 있다가 하루는 나를 잡고 크게 혼냈습니다. 그렇게 떠난 누나를 생각해서라도 더 열심히 공부하고 착실하게 살아가야지. 이상한 친구들이나 사귀고 학교에서 행실이 불량하다고 연락이 오는 이게 정상이냐고. 제가 막 다그쳤죠. 그런데 제 앞에서 고개 숙인 아들에게서 반성보다는 불만이 느껴지더군요. 이 녀석이 벌써 반항을 하는 건가 싶어서 어이가 없던 찰나에 그만해. 뭔데 내 아들을 혼내는 거야? 대체 뭔데 이렇게까지 애를 다그치는 거냐고. 아내가 끼어들어 저를 말렸어요. 전 너무 착잡했죠. 저한테 아들을 교육하고 훈계할 자격 없다면서 아내가 그런 말을 하는데 속에서 울분이 차올랐습니다. 딸이 떠난 이후 정신적으로 온전한 상태가 아니었던 저는 그저 영혼이 없는 인형처럼 일을 다녔습니다. 그냥 습관적으로 일을 나가서 돈을 벌어왔어요. 시간이 지나도 시들어 있는 저와는 다르게 아내는 싱싱할 따름이었습니다. 이거 카드 발급받은 건 또 뭐야? 어떻게 자기 딸이 그렇게 떠났는데 멀쩡히 쇼핑 다니고 웃고 떠들고 그럴 수가 있어? 지겹다. 정말 과민 반응 좀 하지 마. 왜 이렇게 유난이야? 나도 슬퍼. 그런데 산 사람은 어떻게든 살아가야 하잖아. 열심히 일상 되찾고 살아가려는 사람의 노력을 그렇게 무시해도 돼? 들떠있고 행복해 보이는 아내의 모습에 제가 울컥할 때마다 언쟁도 일어났어요. 아내는 저보고 제발 그만하라고, 적당히 하라고 했습니다. 한 번은 저한테 그랬어요. 그렇게 애틋했으면 살아있을 때 잘해주지. 왜 떠나고 나서 뒷북치냐고요. 딸한테 시간과 노력을 쏟았던 건 자기였지 제가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반박을 못하겠더군요. 제가 참 비겁하고 못나 보였습니다. 가슴속에 묻은 딸을 안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 때 아내는 장모님과 함께 가게 준비에 들어갔어요. 초등학교가 바로 근처에 있는 어느 아파트 단지 상가에 나온 자리였죠. 예전에 대형 떡가게에서 직원으로 근무한 적이 있던 장모님께서 창업을 준비하신 겁니다. 요즘 스타일로 운영하겠다면서 만반의 준비를 했어요. 개별 포장도 다 되어 있고 떡마다 종류별로 색이 다 들어가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중학생인 아들은 학교며 학원이며 자기 친구들 만나는 것까지 시간이 아주 부족해 보일 지경이었으므로 아내가 마음 놓고 자기도 드디어 일에 뛰어든 것이었어요. 장모님께서 처가 담보로 은행 대출을 받아서 가게 창업 비용을 마련하셨어요. 다달이 운영하며 발생하는 가게세며 기타 현찰 박치기들은 사위인 저한테 손을 벌리실 작정이었죠. 믿는 구석까지 있었으니 두 사람은 거리낄 것 없이 떡가게를 열심히 차렸습니다. 그리고 곧 딸이 떠난 지 일주기였습니다. 저는 그날을 목전에 두게 되자 착잡해져서 아내한테 물어봤죠. 그날 어떻게 일정을 보내면 좋을지 말이에요. 그랬더니 아내가 기가 찬다는 표정으로 이제 가게 오픈 2달도 안 됐는데 얼마나 바쁜지 알아? 처음 오픈했을 때는 주변 사람들이 호기심에 와주더니 며칠 전부터 확실히 뜸해진 게 보여. 이럴 때 정신 차리고 더 열심히 해야 단골 확보하지. 떡가게 얘기나 하는 것이었어요. 제가 너무 어이도 없고 속상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날 평소대로 똑같이 지낼 거라고 해도 아니, 그래도 말이나마 챙겨주고 싶다고 그렇게 하면 덧나? 참나. 솔직히 목숨 끊고 싶어 환장한 사람들끼리 만나서 남의 숙박 영업장에 피해까지 끼치고 세상 뜬 거 너무 소름 끼치고 떠올리기만 해도 역겨워. 그런데 뭘 자꾸 애도하고 생각하고 그러라는 거야? 아내가 얼굴에 로션을 바르다 말고 저를 회쳐다보며 투덜거렸어요. 저는 그 내용에 너무나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게 정말 내가 알던 사람이 맞나? 가게 일을 하느라 너무 피곤해서 잠시 머리가 어떻게 된 건 아닐까? 진짜 혼란스러웠어요. 제가 아무 말도 않고 가만히 있으니까 아내가 제 눈치를 보더니 좀 있다가 저한테 다시 다가와서 순간적으로 말이 헛나갔다고 미안하다며 그러는데 그냥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딸이 그렇게 된 순간부터 세상만사 모든 일이 제 잘못인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이튿날 출근을 했는데 회사 업무 계정으로 웬 메일이 한 통 와 있었어요. 처음 보는 발신자라서 어디일까 하고 눌러봤는데 저는 깜짝 놀라서 바로 자세를 고쳐 앉았습니다. 회사 홈페이지를 뒤지는 것부터 시작해 연락망을 통해 제 메일 주소를 알아냈다고 그렇게 적혀 있었는데 딸 이름을 거론하면서 연락 한번 달라고 핸드폰 번호를 같이 남겨놓은 거예요. 전화를 할까 하다가 근무 중이기도 해서 바로 문자를 날렸어요. 메일 봤다고 누구시냐고 하니까 답장이 오기를 딸이랑 함께 극단적인 선택을 내리려고 했던 사람이라고 자기를 소개하더군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딸보다 3살 많은 여대생이라고 신상을 그렇게만 밝혀왔어요. 저는 이렇게 딸의 사망 전 행적에 대해 직접적인 정보를 얻는 것이 처음이었습니다. 점심시간에 식사도 거르고 그 대학생과 연락을 했습니다. 다들 비슷했었어요. 10명이면 7, 8? 그 정도가 가정불화나 폭력 아니면 부모한테서 버림받았거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사람들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가슴에 구멍이 뚫려 있어요. 그럼 구멍에 바람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이게 허하니까 살면서 뭘 해도 어떻게 살아도 결국 공허한 거예요. 그 와중에 깊은 우울로 힘들어했던 사람이 제 딸이라고 했습니다. 인터넷 카페를 통해 알게 된 사이였대요. 이 대학생은 당시 대학에 입학한 상태였는데 술을 배우고 마시면서부터 우울증이 심해지고 자기 제어가 안 됐다고 해요. 그러면서 그만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자기 같은 사람들이 있는지 인터넷에서 찾아봤던 거였죠. 참고로 이 학생은 학창시절 심한 왕따를 당한 전적이 있다고 해요. 고등학교에 입학한 이후 학교에 적응을 못하고 사실상 왕따인데 그런 척을 하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고 있는 사람을 인터넷에서 만나게 됐대요. 자기 옛날 모습이 생각나서 그 사람과 교류를 하게 되었는데 그게 제 딸이었던 겁니다. 그 학생이 말하길 딸보다 1살 많았던 여학생도 있었대요. 그래서 총 3이 함께 뭉쳐서 대화를 많이 나눴다고 합니다. 그 학생이 제 딸과 다른 여학생한테 자기 인터넷 아이디를 알려줘서 같이 쓰게 해줬다고 해요. 네이버, 구글 같은 큰 사이트에서는 성인 인증을 거친 아이디라면 극단적 선택이라든지 각종 자극적인 정보를 찾아볼 수 있으니까요. 미성년자였던 고등학생 딸은 이 대학생의 아이디를 통해 인터넷에서 활동하며 각종 정보들을 접할 수 있었던 겁니다. 저는 블로그를 전혀 안 들어봤기 때문에 계속 몰랐는데요. 제 블로그에다 누가 비공개로 글을 많이 써놓은 거예요. 쓴 사람, 그 아이디 주인만 볼 수 있는 비공개 글을 엄청 많이 써놓은 걸 알았는데 아무래도 그걸 쓴 사람이 저희 딸 같다고 했습니다. 그 여대생의 아이디로 들어간 네이버 블로그에다 딸이 비공개 설정으로 자기 일기를 많이 써놨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핸드폰을 쥔 제 손이 덜덜 떨려왔습니다. 이거 발견하고 고민 많았거든요. 솔직히 그냥 묻어둘까도 했어요. 왜냐하면 혹시 이것 때문에 멀쩡한 가정 파탄내는 건 아닐까 무섭기도 하고. 그게 무슨 소리예요? 딸이 남긴 일기를 제가 보면 제 가정이 파탄나기라도 한다는 겁니까? 그건 직접 보시면 알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걸 보게 해드려도 되는지 계속 갈등이 되는데. 당장 보여주세요. 절대 후회 안 합니다. 저는 하더라도 상관없어요. 제가 아빠예요. 제가 우리 딸 친아빠라고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저는 꼭 알아야 합니다. 우물쭈물하며 망설이는 대학생을 설득하고 또 설득했습니다. 자기도 그 계정에서 메일 기능은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디를 넘겨주는 건 안 되겠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수를 내어 그 학생과 네이버 블로그 이웃을 맺었습니다. 이웃끼리만 볼 수 있게 글을 설정할 수도 있으니까요.
저와 블로그 이웃을 맺은 여대생은 약속대로 비공개 설정으로 되어 있는 딸의 일기들을 이웃 설정으로 바꿔주었어요. 마침내 아무런 언질도 없이 그런 선택으로 생을 마감한 딸이 남긴 흔적들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작성 순서대로 하나씩 읽어가던 저는 반쯤 미쳐버리게 되었어요. 딸이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그러니까 대략 10살 전후의 나이였을 때 아내의 차별이 시작되었고 그 후로는 지옥이었던 겁니다. 왜 동생 놀아줄 때 제대로 하지 않아? 일부러 그러니? 너, 네 동생, 네 친동생 아닌 거 알고 그러지? 못된 기집애. 넌 마녀야, 마녀. 이 마녀야. 빗자루 타고 날아가 버려, 제발. 그러면서 빗자루로 내 엉덩이를 마구 때렸던 엄마. 깔깔 웃으면서 빗자루를 휘둘렀던 엄마야말로 내 눈에는 마녀로 보였다. 동생의 기저귀를 내가 갈아줘야만 했다. 손에 똥이 묻어서 소리를 질렀다. 머리에 꿀밤이 날아들었다. 짱구는 못 말려 해서 짱구가 꿀밤을 맞으면 별이 떠오른다. 그런 것처럼 내 앞에 별이 보였다. 아파서 울었더니 엄마가 웃었다. 손에 동생 응아 묻었으면 네 얼굴에 문질러 닦아. 싫어요. 똥은 더러운데 제가 왜 그래야 돼요? 얼굴에 묻으면 네가 세수를 할 거 아니야. 그러면 더러운 네가 더 깨끗해지겠지. 엄마는 나보고 더러운 아이라고 했다. 이유는 모르겠다. 그건 물어봐도 대답해주지 않으니까. 나는 손에 똥이 묻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기저귀를 잘 가는 법을 익혔다. 열심히 했더니 아빠가 그걸 알고 칭찬해 주셨다. 너무 슬펐다. 아빠는 좋은 사람일까? 나쁜 사람일까? 아빠가 주말에 가족끼리 목욕탕에 가자고 하는 게 좋은 것이기도 하고 나쁜 것이기도 했다. 목욕탕에서 나는 비누칠을 빨리 안 했다고 엄마한테 혼이 났다. 발이 미끄러져서 넘어졌는데 엄마는 나에게 괜찮냐고 묻는 대신 내 머리채를 잡고 질질 끌고 갔다. 뜨거운 온탕에 나를 넣은 엄마가 빨리 때를 불리라고 말했다. 안 그러면 가만 안 두겠다고 했다. 목욕탕은 엄마가 나를 마음껏 괴롭힐 수 있는 장소였다. 나를 씻겨주는 척, 때를 밀어주는 척, 그러면서 폭언과 폭행을 할 수 있었으니까. 그래도 목욕이 끝나면 내가 원하는 음료수를 고를 수 있게 해주었다. 엄마와 내가 사이좋게 목욕이 끝나고 음료수를 마시면서 나오는 모습을 아빠가 흐뭇하게 보았기 때문이다. 그 광경을 좋아하는 아빠를 알기에 엄마는 가식을 부렸다. 나는 그 가식을 좋아해야만 했다. 안 그러면 견딜 수 없었으니까. 엄마는 항상 말했다. 너 때문에 아빠가 희생하면서 사는 거야. 너만 없으면 우리 가족은 훨씬 더 행복해. 나는 항상 그런 말을 들으면서 자라왔다. 내가 태어난 게 잘못이라는 생각만 들어왔다. 나는 왜 살고 있는 걸까? 엄마 말대로 내가 없어져 버리면 모두가 행복할 텐데. 엄마는 내가 없으면 이 세상은 더 아름다울 것이라고 했다. 내가 그렇게 만들어드려야 하는 걸까? 가지고 싶은 것을 말하는 건 금지되었다. 엄마가 날 감시하고 있었으니까 아빠한테 몰래 전하는 건 무서워서 못했다. 아빠는 해외에서 1년 넘게 근무를 할 것 같다면서 그런 얘기를 자주 하셨다. 언젠가는 그렇게 될 것 같다. 두렵다. 아빠가 없는 집에서 엄마와 동생과 산다는 것이 무서워서 미쳐버릴 것만 같다. 아빠에게 나의 고민을 말할 수는 없다. 예전에 진짜 고민은 내려놓고 동생 얘기만 살짝 했다가 엄마한테 맞았기 때문이다. 그때 다짐했었다. 2번 다시 입을 열지 않겠다고. 쥐 죽은 듯이 가만히 살겠다고. 읽으면서 통 안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중학교 시절 내내 아내에게 학업 성적으로 비웃음을 당했던 일, 아끼는 책을 찢김당했던 일,
친구들과의 관계를 회방 놓아줬던 일까지 딸이 겪었던 일들이 너무나도 많았어요. 기가 죽은 딸은 고등학교에 진학해서도 적응이 어려웠겠죠.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런데다 제가 딸이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갔을 때 해외 파견 근무를 갔었고 1년 뒤에 귀국한 적이 있었습니다. 더 악화만 됐던 것입니다. 저의 부재로 인해. 예상보다 성적이 잘 나왔다. 갑자기 대학 생활에 대한 욕심이 생겼다. 그런 꿈은 꿔봐도 괜찮지 않을까? 집을 벗어나서 엄마한테 해방되는 달콤한 꿈을 꾸었다. 너 남자친구 생기면 엄마가 한탕 해줄게. 너 미성년자 때 술, 담배에서 이 엄마 속을 아주 썩여놨었다고 네 남자친구한테 그런 얘기도 나눠줘야지. 나는 학생 신분으로 술, 담배를 해본 적이 없었다. 그런데 가고 싶은 대학을 고르고 있다는 나의 말에 엄마는 왜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 걸까? 너 나중에 결혼한다 그러면 그 남자한테 네가 화류계 출신이라고 그래야겠다. 신나게 웃는 엄마의 모습에 내 모든 꿈은 깨어졌다. 그 잔인함에 나의 희망은 산산조각이 났다. 내가 죽지 않는 한 이 악몽이 끝나지 않을 것이란 걸 알았다. 아니, 이미 알고 있었지만 그동안 모른 척 외면해왔던 것일 수도.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내용들의 사이사이에는 딸이 첨부한 사진도 간혹 있었습니다. 특히 자기 손목을 근접해서 찍은 사진들이 제 눈에 들어왔죠. 배경이 딸의 방, 책상 위, 제가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장소였어요. 손목 사진 밑에다가 지금 끝낼까? 많이 아플까? 이런 내용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모든 게시물들을 하나하나 보면서 딸이 남긴 눈물의 일기에 맺혀있는 원통함을 느꼈어요. 마침내 마지막 게시물, 그것은 딸이 떠나기 전 5일 전의 날짜였습니다. 이제 편해질 거야. 안녕. 짧은 글이었습니다. 이게 딸의 유서였던 것입니다. 저는 극심한 가슴 통증과 호흡곤란으로 잠시 정신까지 아득해졌어요. 상상도 못한 전말의 충격에 강타당한 온몸이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몇 게시물을 축약한 위의 내용들은 딸이 남긴 분량에서 100분의 1 정도 되는 수준입니다. 딸은 그토록 고통스럽다고 매일을 울부짖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들어주지 못하는 귀머거리였습니다. 사람이 대체 어떻게 하면 그렇게 악랄할 수가 있어? 진실을 알게 된 제가 따져 묻자 기겁한 아내는 덜덜 떨면서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겁에 질린 아들이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손가락질로 아내를 가리키며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네 엄마는 네 누나를 사람을 죽인 살인마야. 넌 살인마의 자식이고. 제 발언에 아내가 눈을 부릅뜬 채 손으로는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아들은 충격에 멍한 표정으로 그런 아내를 바라봤죠. 아직 중학생인 아들이 뭔 잘못 있겠나 하는 거 저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딸이 남긴 글 안에서 아들이 자기 엄마를 보고 배운 작은 악마라는 것을 알 수 있었기에 저도 견딜 수가 없었던 겁니다. 자기 이복 동생으로부터 오만 모욕과 폭행까지 당하며 참고 참았던 딸을 떠올리면 가슴이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네 엄마는 살인마고 그것에 동조한 너 역시도 똑같은 살인마야. 아무런 핑계 댈 것 없어. 나한테 변명하지 마. 너도 네 엄마처럼 갱생이 불가능한 부류일 테니까. 아들이 눈물로 저에게 호소하려 했지만 전 듣지 않았습니다. 잘못했다고 무릎을 꿇고 두 손 모아 비는 아내의 모습에서 저는 저를 투영해 보았어요. 저 역시 천하의 나쁜, 감히 부모 자격도 없는 쓰레기였으니까요. 더 지체할 것도 없이 저는 이혼하자고 했습니다. 한 푼도 줄 수 없으니까 맨몸으로 나가. 그리고 네 아들 네가 알아서 키워. 자기 자식인데 어쩜 그렇게 매정해. 우리 아들 앞으로 잘못되면 책임질 거야? 그래, 너도 한번 느껴보든가.
자식이 구렁텅이에 빠지는 그 고통, 자식을 잃은 고통, 너도 한번 당해보든가. 미쳤어? 당신 아들이기도 해. 그러니까 나도 벌 받는다고. 우리 딸 그렇게 외롭고 쓸쓸하게 어린 나이에 가게 만들어 놓고 나 행복하게 아무렇지도 않게 살 생각 전혀 없어. 완전히 넋을 놓아버린 아내는 그 다음날 이제 숨겨왔던 본성의 이면을 들켰으니 상관없다고 여겼는지 절대 이혼 안 해주겠다면서 앞으로도 제 등골을 빨아먹고 그 돈으로 아들 키울 거라면서 핏발선 눈으로 악을 썼어요. 저는 피식 웃을 뿐이었죠. 네가 네 엄마랑 차린 애지중지하는 그 가게, 그럼 그 가게부터 박살낼 거야. 그리고 처가 식구들이라면 그 누구든지 가리지 않고 그 일상들을 내가 다 망쳐주겠어. 네 친구들, 가까운 지인들까지 가리지 않을 거야. 또 한 가지 네가 간과하고 있는 게 있는데 내가 너에 대한 분노, 살이 이런 걸 언제까지 억누를 수 있을지 장담 못하거든. 그러니까 내가 이혼해준다고 할 때 감사하게 넙죽 이혼하고 꺼져. 목숨 잃는 것보다는 100배 낫잖아. 냉정한 제 경고에 아내는 백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저와 아내는 이혼 과정을 밟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아들은 아빠인 제가 아니라 자기 엄마와 함께 지내는 것으로 하고 양육권이 그쪽으로 갔습니다. 장사 열심히 해서 꾸역꾸역 살아볼 각오를 하고 이혼과 함께 집에서 쫓겨난 그 사람의 심산을 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딸의 숨겨진 일기를 저에게 알려주었던 그 대학생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며칠 고민하고 있던 그 학생은 저의 부탁을 수락하기로 마음먹은 상태였어요. 결국에는 제 딸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걸 알고 나서, 그리고 몰래 쓰여져 있던 일기들을 보고 나서 학생은 극심한 마음의 짐을 지고 있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의 부탁을 고민 끝에 들어주기로 한 것이었죠. 바로 그 떡가게 장사를 방해하는 것이었습니다. 인터넷 돌아가는 것에 빠삭한 그 여대생은 떡가게가 있는 동네에 인터넷 카페에 가입하여 글을 올렸습니다. 떡가게를 개업해 운영하고 있는 모녀의 인성에 대한 폭로였죠. 하루가 지나서 삭제 조치를 받고 말았지만 이미 발빠르게 소문은 다 퍼진 뒤였어요. 또한 떡가게 홍보 사이트에도 들어가서 댓글들을 여러 개 남겨놓았어요. 예전에 따님과 같이 죽으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살인자나 다름없는 계무 얘기를 들었던 게 요즘 생각이 나서요. 누군지 궁금한 참에 이렇게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사이코패스도 가게 운영이 가능한가요? 혹시 마음에 안 드는 손님이 찾아오시면 해를 가하시는 건 아니신가요? 이런 식의 내용들을 여러 개 올리면서 삭제당하면 다시 작성하고 강제 탈퇴를 당하면 다른 수로 재가입을 해서 또 올리고 그 여대생은 아주 집요했어요. 법적인 처벌을 받는다고 해도 전혀 겁나지 않은 처지이며 인생이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저는 정신 이상이 있는 심신미약자라서요. 만약 경찰 조사 받는다고 해도 겁 안 나요. 하지만 저는 당연히 응당하는 돈을 지불하기로 한 상태였습니다. 비록 제 소중한 딸이 그런 구렁텅이로 빠져들어가게끔 안내자 역할을 한 아주 괘씸한 사람이었으나 그 본인도 아픔이 있는 사람인데다가 이런 도움도 주었으니 앞으로 삶을 포기하지 말고 살아갔으면 하는 바람을 담아 제가 돈을 보내주었습니다. 난데없는 직격탄을 맞고도 떡가게는 독하게 버텼어요. 매일 장사를 한 모양이었죠. 하지만 손님보다 날리는 파리가 더 많은 날들이 계속 이어지자 결국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버틴 만큼 손해는 더 났죠. 매일 장사를 할수록 그만큼 적자였으니까요. 매장 철거 비용, 가게 운영하는 1년 동안 쌓인 빚, 매장 오픈할 때 받았던 대출빚, 그에 따른 이자 등등. 자그마한 권리금 따위로는 채울 수도 없게 억 단위의 빚을 떠안게 되었습니다. 떡가게가 완전히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나서 얼마 후 우리 엄마 지지난주에 쓰러졌어. 그리고 지금 병원 다니고 있고. 어쩔 거야? 진짜 초상 치르게 생겼다고. 한때는 아내, 이제 남이 된 그 사람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번호를 진작 차단해 놨더니 다른 사람 번호로 연락을 했더군요. 그 번호 역시 차단했고 그 다음부터는 저장 안 된 번호의 연락은 일절 받지 않았어요. 그리고 다시 몇 달 후였습니다. 지금 나라 전체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난리가 났는데 우리 걱정 안 돼? 난 그렇다 치고 우리 아들은 건강은 어떤지 공부는 잘하는지 궁금하지도 않아? 웬 모르는 번호로 이런 문자가 왔더라고요. 바로 차단했죠. 그랬더니 며칠 후 또 다른 번호로 문자가 왔습니다. 아들이 정신과 상담을 받으러 다니기 시작했다고 하더군요. 이러다 애 잘못될까봐 겁나. 진심이야. 너무 무섭다고. 그리고 이제는 더 버티기 힘들어. 내가 우리 집 식구들 때문에 마음 놓고 돈 벌러도 못 다녀. 그런데 지금 애까지 이러잖아. 돈 좀 주라. 미안해. 그런데 돈 좀 보내줘. 그 내용을 빤히 오래도록 들여다보고 있던 저는 고민 끝에 차단 버튼을 눌렀어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한창 기승을 부리며 전 세계가 최악으로 치닫던 그 시기에 전 장모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어차피 저는 안 갔을 확률이 높을 테였지만 시국도 그러해서 장례식을 진행하는 것도 힘들어서 일가 친척 외의 조문은 아예 없었다고 하더군요. 전달받아서 듣자 하니 스트레스가 극심하여 혈압이 올라 쓰러지셨던 것이 결국 문제가 되었는데 적절한 조치를 받지 못해서 끝내 그게 화근이 되어 돌아가시기까지 했던 모양입니다. 하필 그 지역의 병원이 코로나 때문에 난리통이었기에 더욱 피해를 보시고 목숨까지 잃으셨던 것이었죠. 예전에 어렸을 때 아빠로부터 하도 차별받고 무시당해서 엄마가 훨씬 좋다고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엄마라고 했던 그 사람의 말이 떠오르더군요. 아빠에 대한 반발심, 반항심이 심해서 어린 나이에 홧김에 결혼까지 했다가 결국 후회하면서 이혼했을 때도 자신을 위로해줬던 건 엄마뿐이었다고 하면서 확실히 그 사람의 모친 사랑은 진심이었습니다. 그런 주제에 본인은 엄마로서 딸에게 사랑받을 욕심을 부리지 않았던 거죠. 엄마에게 사랑과 지지를 받아왔었으면서 본인은 그런 엄마가 딸에게 되어주기 싫었던 거죠. 그 대가를 받은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그 후로 1년. 시간은 금방 흘러갔네요. 그 사이에 아들을 딱 한 번 보았습니다. 학교에서 친구들과 큰 사고를 일으키는 바람에 강제 전학을 가게 되었다고 했어요. 그때 보았습니다. 그런 참에 자기 엄마랑 함께 이사를 간다고 하더군요. 작은 투룸 빌라라고 했습니다. 가게 된 동네 이름을 말해주면서 저보고 주소를 알려주고 싶다고 했는데 제가 그럴 필요 없을 것 같다고 대답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앞으로가 어떻게 될지는. 50대 나이로 진입하고 나니 이 쓸쓸함이 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어린 나이에 저보다 수백, 수천, 수만 배는 더 외롭고 쓸쓸하고 괴로웠을 제 딸만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집니다. 만약에 제가 일찍이 딸을 따라가 버린다면 혹시라도 딸이 자기 때문에 제가 그런 것이라고 죄책감을 느끼며 슬퍼할까봐 그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착하고 여린 아이였으니까요. 딸이 고등학교 3학년 2학기를 맞이하였을 때 제가 미리 가을 옷을 사주고 싶다고 하자 조용히 거절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현금을 찾아다가 이튿날 딸에게 슬쩍 20만 원을 찔러줬었습니다. 쉿! 이거 엄마랑 동생한테는 비밀이다. 알았지? 수험생 파이팅! 제가 조용히 속닥거리는 말에 딸의 눈이 커졌다가 이내 씩 웃으면서 저에게 고개를 끄덕거려 줬었어요. 내심이 신이 났는지 살짝 콧노래를 부르는 것 같던 딸의 모습. 제가 마지막으로 본 순수하게 우러나오는 즐거움으로 웃는 모습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하필 저처럼 부족하고 자격 없는 아빠에게서 태어난 우리 딸. 부디 먼 훗날 다시 만나서 못해줬던 것들을 전부 다 해주고 싶습니다.